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귀여운 둘째 아들과 벌써부터 늠름한 첫째 딸 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이 다 컸을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아들은 아직 중학생이고 첫째 딸은 이제 겨우 고등학생입니다. 3살 터울로 각자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최근에 제가 겪은 어떤 일로 인해 남편은 이상한 사람을 만났던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잘 자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래가 밝은 아이들입니다.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실 것이지만 미래가 밝은 아이들을 키우는 집안에서는 또 어떤 걱정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식들이 이렇게 편안한 증거를 얻게 된 부모에게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제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결혼했을 당시에는 정말로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렵게 말해주지 말라니까 그냥 남편이 그냥 남편으로만 해도 괜찮다 하며 남자가 모든 직책을 맡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아이를 가진 후로부터는 정말 이전과 너무도 다른 태도를 취해버리는 것이었어요.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으면 자녀들의 요구를 모두 나에게 맡겨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집안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나눠주려는 생각도 없는 것이었어요.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런 식으로 반응했음을 잘 알아두세요. 오늘 유치원에 아이들을 등교시켜줘도 되겠니? 오늘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 최근에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라 정신이 없어. 오늘만 부탁할게. 무슨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마냥 날 이용하지 마. 내가 집안일 다 해주라고 부탁했었잖아. 나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정말 웃겨. 지금은 아이들이 귀찮아서 다 떠넘기는 거 알아. 근데 그렇게 하기 싫다면 처음부터 시간이 없다고 하든지 애들 앞에서 계속 나를 몰아붙이지 말아줘. 그냥 여기서 끝내자. 너 이런 남편에 대해 헤어지지 못하는 나름의 이유를 이해해줘. 어렴풋이 기억나는 어릴 적 부모님께서 이혼하신 게 떠오르네요. 아버지는 바람 피워 집을 떠나버렸고 전혀 양육비를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홀로 힘들게 나를 키웠는데 어린 시절에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생히 느꼈고요. 그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친정엄마를 이전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마음에 걸리며 항상 명절 때는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연휴가 끝날 때까지 엄마와 함께 지내다가 집에 돌아오곤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대소를 벌인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정말 인간 같지도 않게 이런 말들을 꺼내더군요. 당신, 올해도 거기 장모님 댁에 가서 명절 지낼 거야? 이제 그냥 명절에는 각자 알아서 서로 부모님을 챙기자. 그리고 너희가 언제까지 너희 친정집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다녀? 너 출가인데 너는 우리 집에서 차례도 지내고 제사도 지내야 돼.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친정에 기웃거리면서 살래? 당신, 그게 무슨 의미야? 지금 내가 우리 집에 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야. 이거야. 정말 미쳤니?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무시하면서 살고 할 수 있어? 아이, 그것도 되냐? 그냥 앞으로는 각자 알아서 각자 진명절을 챙기자. 이제부터는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 부모님을 모시자고. 말하고 싶은 것을 이해합니다. 다음은 문장을 수정한 버전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라 알겠지만 남편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더욱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남편은 거의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 남편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웃겨서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며느리로서 할 일을 제대로 못했다거나 더 잘하라는 말 등을 마치 입이 뚫린 듯이 말해버렸어요. 나도 이제 명절 즐겁게 보내고 싶어요. 당신은 당신 집이니까 편할 거라 생각해. 하지만 나는 그 집에서 편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명절 때 내 집에서 편하게 잘 쉴 거라 말한 거예요. 당신은 당신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으면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이제 우리 엄마께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실지. 신경도 안 써야겠다고 말이야. 사실 남편이 친정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짐작컨대 그 이유가 있겠죠. 나는 친정 연모를 할 때 선생님인 친정 엄마가 있었던 분이셨어요.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충고를 해왔어요. 하지만 무모하게 책망하는 그 위로 씨는 아니었어요. 그분은 제 남편이라는 대상으로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문제가 되었죠. 엄마는 항상 남편의 잘못된 행동이나 버릇을 보고서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거나 가기 싫다고 했어요. 당신이 현재 아가라면 이렇게 말하며 잘못된 버릇을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듣기 불편한지. 그런 경우 당신이 그냥 고치면 돼 어려울 않아요. 당신이 그러는 행동 때문에 우리 엄마가 잔소리를 하고 있어. 나도 이 제 40 중반이야. 그런데 장모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잔소리를 듣는 것은 기분 좋지 않겠지? 더군다나 그것을 애들 앞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애들이 배워서 우리 엄마처럼 따라할까봐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겠지? 됐어. 말을 끝내자. 집으로 가서 편하게 하든지 말든지 잘 알아서 해. 나는 이번 명절부터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예전에 남편이 놀라서 엎드렸던 일도 있었잖아. 식탁에서 친정엄마가 손주들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칠 때 남편이 잘 못하니까 애들이 좀 어색하게 하는 걸 보면서 당황한 친정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는 얘기야. 또 급한 식사 후 애들어서 도른다면? 말씀해 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본인이 난리를 부리니까 애들도 다 듣게 되었는데 그 전에도 옷차림이나 면도 등등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젓가락이 제일 크긴 했어요. 그러다가 사건은 친정엄마가 아프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답니다. 조금 늦게 나신 편에 속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이들 키우는 동안 엄마도 나이를 먹게 되었죠. 이런 나이 때문인지 엄마의 건강은 평소에도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엄마 곁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아이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어요. 당분간 할머니 건강 때문에 친정에 자주 갈 것 같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할머니가 괜찮냐며 의지하고 있어요. 걱정하셨고 친정엄마는 또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손주들 걱정을 하셨죠. 너 이렇게 자꾸 집 밖에서 외박하고 그래도 되는 거니? 애들은 어쩌고? 지금 한참 케어가 필요한 애들인데 내가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면 어떡해? 너도 애들을 가리키는 입장이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면서 나는 괜찮다니까 엄마 지금 엄마 상태를 보고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애들도 나보고 할머니 보러 가래? 자기들이 집에서 안절부절하는 내 모습 보기 더 안쓰럽다고. 애들도 엄마 걱정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회복할 걱정만 좀 해주세요. 그래도 나만 신경 쓸 수 없는 입장이란 말이다. 너네 시댁에선 너한테 눈치 주거나 그러지 않든 너 안 그래도 김서방이랑 사이도 지금 별로 좋지.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 그냥 김서방이 하는 행동에 눈을 좀 감아줄 뿐이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 사이에서 왜 엄마 문제가 될 건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는 몸 건강에만 신경 쓰고 애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도 너무 엄마만을 생각하지 말고 집안도 잘 챙겨야 해. 내가 이렇게 계속 집을 비우다가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프면서도 너를 걱정하고 손주까지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 같아 보여서 조금은 두려움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엄마의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전했어요. 어느 때는 우리 엄마한테 얼굴이라도 좀 비춰주면서요. 엄마가 당신과 나 사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아요. 아픈 사람에게 계속 걱정을 줄 것입니다. 다음 주 시간 내서 한 번이라도 들려줘. 내가 하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절실한 부탁해도 이전과 전혀 달라진 태도가 없었어요. 아픈 엄마를 보는 것조차 내 부모가 아니라는 식으로 집에서 꼼짝도 않고 TV를 보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어요.
아이들이든 말이든 크게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은 이제 아프다는데 TV만 보다가. 당신, 분명히 이번 주엔 시간 내서 나랑 같이 엄마 얼굴이라도 보자고 그렇게 부탁했었잖아. 내가 보러 간다고 하면 뭘 하겠어? 아픈 사람 보러 가면 너 나빠지잖아. 어디 이 남편이 또 대를 하는지도 알겠어. 그냥 나가버리고 말아. 나가버리고 말아야 해. 소리 한 번 쳤다고 그대로 집을 나가서 일주일 동안 소식도 없더군요. 이렇게 남편이 집을 나가고 난 뒤 계속해서 엄마 집을 달락날락하던 저는 엄마가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요즘은 잘 쓰지도 않는 편지로 말이죠. 아픈 일이라고도 펜일치 그 편지를 써 달라고 하는 엄마를 보며 궁금해서 누구에게 보냈는지 물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편지를 누구에게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거야? 예전에도 계속 주고받았던 사이야. 혹시 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예전에 그냥 알던 사람이야. 엄마가 한 번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게 자기는 너무 고마웠다고 이렇게 내 이야기 동물가 되어준대요. 그런 엄마의 미소에도 사람이기에 엄마가 말년에 혼자서 쓸쓸히 지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 한 구석이 조금 안심되었다. 하지만 말이죠. 제가 알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이름이 석자이고 그 사람이 지금 외국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 편지의 주인공을 입에 올리지도 않고 계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에 정말 평생 흘린 눈물을 다 흘렸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런저라도 쉽게 아이들 앞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엄마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아들 모르게 많이 울었죠. 남편이란 놈은 분명히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에도 첫째 날이 다가오자마자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 같지 않은 놈에게 이제는 이런 정도까지도 떨어진 것 같았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조문원 사람들이 하나같이 제 남편 어디 있냐 물었을 때 말이에요. 생존에 참 많은 친척분께서 이렇게 먼저 가버리셨네요. 그나저나 혹시 이혼을 하셨어요? 남편이 되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한 무리의 대표로서 제게 이런 식으로 물으면서 입을 놀리자 제 근처에 있던 다른 조문이 속닥거리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눈치가 있으면 그런 말을 꺼내지 마라. 당장 남편이라는 사람 콧배도 안 보이는데 속을 뒤숭숭한 사람한테 그것을 물어봐도 어차피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해. 번쩍거리기도 하고 이따금 그냥 지나가기도 해. 그러다가 나에게 질문했던 남자는 아찔한 표정으로 미안하다고 다시 물러나 버렸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 계속되니까 너무 부끄러워지고 마치 엄마의 얼굴에 먹칠하는 기분이 들어서 좋은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엄마의 장례식에는 첫날부터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예전에는 호랑이 선생님이라 불리던 엄마였는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마음만큼은 진심인 걸 다들 알았는데 예전에는 사고를 많이 쳤던 아저씨나 엄마를 찾아와 울던 아주머니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조문객 대부분은 엄마의 제자들인 것 같았어요. 이들은 그 앞에서 남편의 재산을 보여줬으니 엄마에게 먹칠을 해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네요. 아주 어둡게 칠해져 있는 것 같아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례식장에서 우리 가족이 모여 있었어요. 장례식 두 번째 날에 일상에서는 코끝한 모서리도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 부끄럽지도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장례식장에 들어왔고 옆에 서서 안겨주었어요. 그 모습에서 좀 당황해서 남편에게 물었죠. 어제부터 우리 엄마 장례식이라는 문자 확인도 안 했다면서 연락하는 게 어떻게 안 되는 거지? 바깥에서 뭘 하다니 바람이라도 푼 거야? 뭘 하고 다녔길래 남편이 이야기하길 바람은 그런 바람이야. 외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연락이 끊길 때가 있어? 내가 늘 그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 시간에 또한 돌아가신 장모님이 우리의 대화를 들으셔서 딸 잘못 키웠다고 한탄하겠네. 내가 없이 우리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입에 올리는 것은 해서는 안 되지도 않은 첫째부터 자리를 지키지도 않는 사람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지
피해자가 제 시간에 전화도 받지 못했는데 어찌 그런가 해서 한번 들어봐도 좋겠다고 했는데도 엄마는 장례식장에서 너무 힘들어해서 조용히 해주길 원했다. 하지만 조용히 한 남편은 듣고 나서 하나도 대답 없이 그냥 있는 자리를 옮겨서 장례식장 입구에 서서 자리를 정비했다. 정말 알기 어려웠고 그런 행동을 하는 남편에게 더 큰 놀램이 있었다. 더 놀랍게도 부조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서 부조금이 기록된 장부를 살펴보는 남편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도 모르게 서둘러 갔다. 그리고 장부를 넘기는 손을 잡고 무슨 짓인가요? 물었더니 엄마의 부조금에 대해 궁금해서 왔어요. 왜 돈이 뚝 떨어지면 곤란한지 궁금하죠. 그냥 갑자기 어제 온 사람들을 살펴보는 거였어요. 왜 너가 그 장부를 살피고 이름만 보면 누구인지 알아보는지 궁금했어요. 어제 온 사람들 대부분이 엄마의 학생들이었어요. 이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장부에서 손을 떼야 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 장부를 건드리고 나는 장모님 사이가 아닌데도 내가 그 장부를 볼 권리가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럴 염치가 있다면 당신의 가정 책임을 충실히 지어야죠. 애들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람이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티격태격한 후에 정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전날부터 한 번도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한 상태였는데 더 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다시 가족에게로 밀어붙이고 조문자들을 대접했던 한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따뜻한 분 맞죠? 오랜만에 보니까 그런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네요. 인생이 왜 이리 힘든지요? 어제 많이 힘들었나 봐요. 일단 저기서 잠시라도 몸을 풀면서 편히 쉬세요. 이런 노신사의 제안을 거절하려 했지만 노신사는 끝내 뭔가 저를 걱정하신다며 삐걱거리며 장례식장 구석으로 데리고 가더군요. 여기라면 사람들 눈에도 안 띌 것 같고 편안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편히 누워서 숨 한 번 쉬세요. 어르신,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쟤를 아시는 분이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요? 아니면 예전에 쟤를 선생님께 신세를 졌는데 당신이 어렸을 적이 많이 지났으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노신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지만 노신사의 권유로 살짝 누워 쉬고 있던 저는 피곤해서 그런지 스르륵 눈이 감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상다리 밑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더군요. 그것은 제 양반인데 왜 여기서 누나를 보시는 마음일지라도 서둘러 일어나려고 했는데 손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돈 봉투였습니다. 저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궁금해서 일어나려 했지만 잠깐 자리를 비운 노신사가 급하게 다가와서 남편에게 가려는 저를 말리더군요. 저는 급히 노신사의 손을 함께 했습니다. 쳐내려 하며 가려고 했지만 노신사도 그러하더군요. 역시 세게 제 팔을 쥐며 남편의 시선도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 끌고 갔어요. 멀어질수록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계속해서 그쪽으로 달려가려 했죠. 그러나 노신사는 갑자기 체귀에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진정하고 제게 따라와서 얘기 좀 해요. 여기서 난동 부리면 오히려 곤란스러울 게 당신이랍니다. 선생님 얼굴에 먹칠하고 싶은 건 아니겠죠. 이 말에 따라 나는 노신사를 따라 장례식장 구석에 마련된 쉬는 방으로 함께 들어갔고 거기서 노신사에게 놀라운 사실을 들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남편에게 갈 돈 봉투 때문에 곤란했습니다. 돈 봉투는 두꺼운 돈이 들어있었고 어르신이 제 남편과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의심했지만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돈 봉투가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선생님께 받은 도움이 크기 때문에 챙겨주고 싶지만 남편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봉투가 어르신께서 준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넣는다는 것이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지난 사람들에게는 늘 그 정도 베풀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돈은 제가 꼭 찾아서 다시 당신에게 주겠으니까.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랑 무슨 관계시길래 이렇게 제게 도와주시는 거죠?
도대체 저희 어머니가 어떤 도움을 주셨길래 그때 노신사는 품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면서 제게 보여주실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선생님에게 받은 편지입니다. 전 예전에 당신 어머니가 교직을 취하셨을 무렵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었죠. 당시에는 그 학교를 다니고 있지도 않았어요. 우연히 그 학교와 친하게 된 것뿐이었죠. 학생이었으나 지금과는 조금 다르더란 말이야. 불량한 시절 있었거든. 노신사가 건네준 편지에는 익숙한 엄마의 필체로 이것저것 안부를 묻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잘 부탁한다는 엄마의 부탁이 적혀 있었어. 나는 놀란 눈으로 노신사를 봤어. 엄마가 끝까지 나에게 털어놓지 않았던 그 편지의 주인공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돈봉투를 보면 급하게 행동할 것 같아. 다만 먼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봐.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아. 우리 엄마와 마지막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편지의 주인공이었고, 엄마는 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것도 장례식이 끝난 후에 차차 알게 될 거야. 이야기하자면 우선 제가 왜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웃으면서 말하는 노신사의 말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노신사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제가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 당시 제 모습을 보신 선생님은 낯이 나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처음으로 훈계를 하신 분이셨어요. 그때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여서 굉장히 불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제 모습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셨는지 대학에 가고 훌륭하게 성과를 올릴 사람이 될 것 같다며 말씀하신 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는 젊은 시절에 길을 잘못 들어가는 사람은 쉽게 지나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제 이야기라고 생각돼요. 높았습니다. 당시 선생님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란 건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한창 아기일 때도 그 집에 자주 들리곤 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다시 연필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서 대학 학교 통지서를 보여주니 기꺼이 대학 등록금까지 지원해 주신 분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였고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분명 본인도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노신사가 전해준 이야기는 참 놀라웠습니다. 엄마는 생전에 없던 살림을 끌어모아서 노신사에게 기부한 돈을 줬고 그 돈 역시 갚지 않아도 된다며 한사고 돈을 주려던 노신사의 성의를 거절했다고 전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의 도움으로 함께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경영 지식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반에는 사업이 성공적이었고 곧 해외로까지 확장되어 지금은 조금 큰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제 최고의 스승이자 인생의 빛이나 다름없었어요. 엄마와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눈빛을 나누는 노신사의 말에 절대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보낸 편지에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으니 아마 선생님도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머니가 어르신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지금만 생각해도 소름이 돋게 되는데 어쩌면 제가 그 말을 하면 될 일들을 먼저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의 장례식을 무사히 거행하는 것부터 생각하며 당신 남편이라는 사람이 챙긴 것들을 믿고 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돈은 지금 바로는 신경 쓰지 말고요. 어차피 제가 꽃을 찾아서 다시 넘겨줄 테니까요. 노신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홀로 나갔어요. 거기서 마주친 건 술을 마시며 고주망태로 웃고 있는 남의 모습이었죠. 저는 즉시 취미로 얼굴을 찌푸리고 입을 꼭 다무고 있었어요. 그때 노신사가 가까이 다가와서 다시 말했어요. 일단 그 모습은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면 즉시 관계자에게 말해서 CCTV를 확보하고요. 보통 부조금 있는 곳은 CCTV가 잘 설치돼 있거든요. 아마 전 노사에 이런 당부가 없었다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생각하면 노신사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남편의 역사를 잡고 해결 방법을 선택했다면 아마 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견디며 살아야 했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아이들이 보는 눈앞에서 말이죠.
그는 노신사의 당부에 따라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복수할 날만에 숨죽여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남편 맞은편으로 가서 남편 손에 들린 돈봉투도 확실하게 증거로 남겨뒀죠. 어떻게든 엄마의 장례식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남편과의 대화를 시작하려던 찰나에 노신사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이대로 당신 남편하고 이혼 생각하는 건 어떠세요? 사실 그날 당신 남편의 행동 말고도 선생님이 제게 따로 남긴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품 안에서 편지 몇 장을. 저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으면서 나중에 읽어보라며 주신 남은 편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찾아오겠다고 말하며 떠났습니다. 편지를 읽고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면 거기엔 있어선 안 될 내용들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노신사가 건넨 편지를 보고 더욱 결심하여 이혼하게 되었지만 바로 남편에게 소송을 걸진 않았습니다. 아직 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이런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항상 우리가 아빠와 엄마 모두가 있는 그런 환경이 최고라 생각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맞아요. 엄마, 우리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니에요? 나도 누나한테 이야기를 조금 들었어. 아빠는 맨날 엄마만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챙기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랑 엄마가 더 이상 같이 사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엄마만 괜찮으면 둘 다 엄마를 따라가고 싶어. 그리고 내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건 하수나 하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공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더 대단하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이들은 참 감사하게도 이러한 저의 심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특히나 첫째인 딸은 지금 본인도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할 나이인데도 늠름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저에게 한 말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편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신세당부를 하는 딸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둘째로 말씀하신 것도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만 괜찮다면 자기들도 다 나를 따를 것이라는 그 말이에요. 이런 어린이들의 모습에 대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양육은 나가 해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어린이들과의 대화가 끝난 후 나는 편지에 적힌 내용을 보고 남편이 그날 부조금을 돌려주었던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집을 나가는 남편을 따라다녔어요. 나도 예전부터 그것이 참 궁금했었거든요. 같이 싸운 뒤 그가 어디로 가서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고 그때마다 시원의 남편이 어디 있는지 자기도 모른다는 말만 번복하고 했어요. 당신은 그냥 파리 안으로 아들을 숨겨준다고 생각했는데 노신사가 건네준 편지를 보고 난 뒤에는 제 이런 생각을 싹 바꿨어요. 그 편지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 눈으로 먼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남편에 따라간 곳에서 나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한 여자와 나누는 대화를 듣고서 말이에요. 당신 아내랑 언제 이혼해? 저번에는 분명 이번 주에 이혼한다면 장례식 다 했으니 이제 끝이다고 했잖아. 집안을 등한시하고 자기 엄마나 챙기러 다니는 여자라고 이혼 가능하다며 그렇게 나한테 리칠 때는 언제고 아직도 이혼을 못해. 아이 정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나도 열심히 변호사 찾아다니면서 상담받고 있어. 그것보다 자기야, 내가 돈 구해왔어. 무려 3천. 뭐, 당신 저번에는 돈 없다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 그게 갑자기 어디서 쏟아났대. 왜 장모님 장례식 있었다고 했잖아. 장모님이 생존에 잘 사셨는지 아주 부조금이 확실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우리 당장 같이 사는 거야? 돈이면 저번에 말했던 거기 계약도 가능하겠는데. 당신이랑 내 돈, 이것까지 다 합쳐서 말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당당하게 찾아온 거 아야? 이제는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장례식장에서 챙긴 엄마 앞으로 온 부조금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내미는 남편의 모습과 그것을 다시 자신의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당장 뛰어가려던 발걸음을 겨우 참았다. 예전에 받은 노신사의 충고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때 노신사가 한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바로 휴대폰으로 둘의 모습을 찍었다. 제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나 홀로 난리가 나니까 좀 충격이었다. 그 장면을 바닥바닥 밟으며 모두 증거로 남겼다. 안타까운 점은 남편과 상대 여성이 나눈 대화는 동영상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 귀로만 듣고 있던 것이었지? 초기에 그 증거를 들고 변호사에게 처음 상의할 때, 찾아냈을 때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에 대해 쉽게 주장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의 동영상의 경우 그냥 돈이 들어있는 봉투만 찍혀 있었고 그 봉투를 가져가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고 하죠. 저는 한숨을 쉬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때 노신사가 챙겨준 편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변호사에게 전달했죠. 변호사는 편지를 천천히 읽어보다가 이게 사실인가 편지 이외에 더 있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전 그 길로 노신사에게 연락했어요. 노신사는 이제야 연락하느냐며 나머지 편지와 엄마가 남긴 물건을 전달하겠다며 근처로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또 다른 편지를 전해주시겠다고 했어요. 뭉탱이를 건넸습니다. 이게 대체 그럼 엄마는 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아마 정확한 상황까지는 모르겠지만요. 당신의 남편이 지금까지 만난 여자는 한두 명이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그 모습에 그래도 나중에 하겠니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됐네요. 여기 USB 안에 당신 남편이 선생님 앞에서 맹세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는 USB로 확인해 봤어요. 있길 남겨두지 않았나 싶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남편과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앞으로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가정에 충실할게요. 장모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짐합니다. 이번까지만이네. 용서해주겠어. 더 이상 내 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간 가만 안 둘 거야. 그렇게 알아. 남편이 직접 싸움을 다는 게 아니라고 말해. 그것도 누구랑, 몇 명이랑 바람을 피웠는지도 다 들은 상태더군. 엄마는 혹시나 제가 자신과 같은 상처를 과거와 같은 상처를 입을까 봐 본인 속을 까맣게 태울지라도 계속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 엄마의 마음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 노신사는 울던 내가 달라붙어 무조건 저를 도와서 이 소송에 이기고 남편에게 다시 모든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더군. 너무 고마웠어. 알고 보니 남편이란 놈은 애초에 지금의 내 언니와는 2년 넘게 함께 살면서 두 집 살림을 함께 했습니다. 전에 남편인 그 사람은 집안에 무심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 남자는 자신이 벌어들이는 생활비 전체를 자신이 사용했고 이것이 모두 두 집 살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노신사가 충고했던 대로 집을 철저히 수색하다가 2달 전 제 얘기를 드러내는 역수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그 여자와 만나던 지역마트 및 유흥비 내역들이 적혀 있었죠. 추가로 남편은 몰래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하여 엄마가 돌아가시고 부족함을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노신사는 엄마가 남편의 사연을 편지에 적어보낸 이후로부터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닌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저를 변함없이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제게 이긴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변심이 드러난 상황 속에서 증거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고 현재 두 집을 관리한다는 증거까지 발견되었기 때문에 남편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로서 함께 쌓아온 재산의 대부분과 남편의 변심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이 종결된 후 내연녀와 함께 살던 집을 판 것을 들었습니다. 집과 함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남편이 당일을 끝으로 저를 완전히 부인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금은 딸과 아들을 모두 잘 키우며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청취자들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랫동안 게을러졌네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다들 건강을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힘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있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열심히 살아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